이 이야기는 부산광역시에 사는 서지한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한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옷자락을 붙잡은 서연이의 손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 위로 뚝뚝 떨어지던 붉은 액체. 중학생이었던 내 동생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형색이 아니었습니다. 부어오른 뺨과 터진 입술, 그리고 공포로 초점을 잃은 눈동자.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날카롭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9,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그날 처음으로 살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 너희 때문이야. 네 엄마가 도망간 것도,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것도. 술에 취한 아버지는 깨진 소주병을 거꾸로 쥐고 우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거실 바닥에 흩뿌려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서연이를 내 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땀에 젖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지폐를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딱 7만 원. 그 비린내 나는 돈을 챙겨 동생의 손을 잡고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7만 원이 우리를 룸사롱이라는 거대한 악마의 입속으로 밀어넣을 입장권이 될 줄은. 그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칼바람이 문틈 사이로 송곳처럼 파고들던 새벽, 아버지는 어김없이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돈 내놔. 2년들아, 숨겨둔 거 다 알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이의 다음 학기 교복을 사주려고 편의점 알바를 하며 몰래 모아둔 5만 원권 한 장과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귀신 같았습니다. 내 주머니를 억지로 뒤져 돈뭉치를 찾아낸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 봐라. 이 돈으로 도망이라도 가려고 했어? 아빠, 제발 그거 서연이 교복 사야 해. 서연이 지금 교복이 작아서 단추도 안 잠긴단 말이야. 내가 울며 매달리자 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내 배를 구둣발로 걷어찼습니다. 아! 숨이 턱 막히며 뒤로 밀려난 내 머리가 식탁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번쩍이며 비린 피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언니 죽지 마. 중학교 1학년 겁 많던 서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걸림돌을 치우듯 서연이의 머리채를 휘감아 쥐더니 가스레인지 위에서 펄펄 끓고 있던 김치찌개 냄배 쪽으로 애를 밀쳐버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내 몸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 처음으로 가장 거대한 공포를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만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죽여버릴 거라고. 내가 미친 듯이 휘두른 손에 아버지가 뒤로 넘어졌고 깨진 술병 조각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노려보며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오늘 우리 둘 다 시체가 된다. 새벽 3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마주한 공기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얇은 패딩조차 챙기지 못한 서연이는 해진 학교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길바닥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릴 때마다 내 가슴에는 죄책감이 얼음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는 아빠의 지갑에서 훔쳐나온 빳빳하지 못한 10,000원짜리 7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7만 원. 우리 자매의 목숨값 치고는 너무나도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집에 진짜 못 가는 거야? 아빠가 쫓아오면 그럼 우리 죽는 거지? 서연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방금 전 보았던 아빠의 광기 어린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서연이의 얼음장 같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손 역시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언니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둘 다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 와. 아니, 절대 못 오게 할 거야. 언니 믿어, 서연아. 이제 아빠 없는 데서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고 잠도 푹 잘 거야. 알았지? 나는 호기 있게 말했지만 사실 막막함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들의 명단을 쥐어짜봐도 우리를 받아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친척이라곤 얼굴도 모르는 고모 한 명뿐이었고 학교 친구들에게 연락하기엔 내 바닥까지 드러난 이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19살의 나에게 가난은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서연이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힘겹게 터져 나왔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화려한 네온 사인이 눈을 찔러대는 유흥가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잠들지 않는 거리.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거친 욕설이 뒤섞인 그곳은 우리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우주 같았습니다. 그때 전신주에 덕지덕지 붙은 빛바랜 전단지 한 장이 내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급구 주방 보조 및 청소, 숙식 제공, 가족처럼 지낼 뿐, 초보 환영. 가족처럼 지낸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은 폭력과 공포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밑에 적힌 숙식 제공이라는 네 글자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서연이를 누일 따뜻한 방 한 칸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홀린 듯 전단지가 가리키는 지하 계단으로 발을 뗐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지독한 담배 냄새와 코를 찌르는 저렴한 화장품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공기는 탁했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서연이는 내 옷자락을 꽉 쥔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계단 끝 육중한 철창 문이 보였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를 뚫고 화려한 보석과 짙은 화장으로 무장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가늘게 뜬 눈으로 우리를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은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는 상인처럼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그렇게 강마담과 처음 만났습니다. 강마담은 한참 동안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뗏물 꼬재재한 내 몰골과 내 등 뒤에 달라붙어 사시나무 떨듯 떠는 서연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긴 눈동자가 우리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차가운 길거리에 내던져진 것 같은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붉은 입술을 열어 짧게 혀를 찼습니다. 즉, 그 소리가 고요한 지하 복도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야, 너희 눈에는 여기가 어디로 보이니? 여기 애들 오는 놀이터 아니야. 재수없게 새벽부터 웬 꼬맹이들이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할 때 빨리 꺼져. 강마담의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은 다시 그 얼음장 같은 길거리뿐이었습니다. 아니면 우리를 죽이려들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지옥 같은 집이거나.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게 남은 건 자존심이 아니라 구걸할 수 있는 뻔뻔함 뿐이라는 걸요. 아줌마, 아니 사장님 제발요. 나는 그 자리에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퍽 하고 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9살 서지안의 자존심? 그런 건 아버지가 서연이의 머리채를 휘잡고 뜨거운 찌개 냄비로 밀쳐버리던 그 순간 이미 하얗게 불타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희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돈 안 주셔도 돼요. 설거지든 화장실 변기 청소든 손님들 흙 묻은 구두 닦기든 시키시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잠만 자게 해주세요. 우리 서연이만이라도 따뜻한 데서 재우게 해주세요. 내 무릎 아래로 지하 바닥 특유의 습한 냉기가 바지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먼지 섞인 타일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내 곁에서 내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쥐고 있던 서연이도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등 뒤에서 파르르 떨리며 엉엉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복도는 순식간에 아이의 서러운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무심하게, 아니 어쩌면 귀찮다는 듯 우리를 내려다보던 강마담이 가늘게 남은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두굽으로 짓눌렀습니다. 그리고는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따라와. 그 한마디는 구원이었습니다. 강마담을 따라 가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홀과는 대조적으로 주방 안쪽 맥주 박스와 음료 박스가 천장까지 쌓인 어두운 통로 끝에 작은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훅 하고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 성인 2명이 간신히 몸을 뉘우면 꽉 찰 만큼 좁은 창문 하나 없는 창고 겸 쪽방이었습니다. 벽지 곳곳에는 검은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 있었고 바닥에선 눅눅한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방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곳엔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안에서 잠글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 발로 차고 들어와 우리를 때리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만으로도 그곳은 우리에게 지상의 어떤 궁궐보다 안락한 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쳐 잠든 서연이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고 조용히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홀에서는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와 남자들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싱크대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양주잔과 과일 찌꺼기가 눌어붙은 접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맨손으로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세제의 독한 기운이 손가락 끝에 갈라진 살점을 파고들어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따가웠습니다. 손마디가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질 때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소음이라 불렀지만 내게는 안식의 노래였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는 한 아버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저 시끄러운 음악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 같았습니다. 나는 짓물러가는 손을 찬물 속에 더 깊이 밀어넣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래가 아닌 오늘이라는 시간에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낮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밤에는 룸사롱 주방에서 설거지 요정으로 살았습니다. 서연이는 가게 언니들이 입다 버린 옷을 얻어 입으면서도 정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것 봐. 나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어. 잘했어. 우리 서연이. 이따가 언니가 손님들이 남긴 치킨 말고
진짜 새 치킨 사줄게. 우리는 드디어 2년 만에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 방을 구했습니다. 햇빛이 하루에 딱 30분 들어오는 집이었지만 우리는 이삿날 방바닥을 닦으며 춤을 췄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집이 있는 거지? 이제 새벽에 짐 싸서 안 도망가도 되는 거지? 서연이의 물음에 나는 대답 대신 녀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자 현실은 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이의 학원비, 밀린 가스비,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내 손의 습진. 설거지 알바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벽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나 이번에 수학여행 안 갈래? 애들 다 유치하대. 제주도 뭐 볼 거 있다고.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식탁 위에 놓인 수학여행 안내문을 슬쩍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안내문 구석에 적힌 참가비 28만 원이라는 숫자에 그어진 서연이의 손톱 자국을요. 서연아, 언니가 돈 해줄게. 아냐, 나 진짜 가기 싫어. 그 돈으로 언니 운동화나 좀 사. 다 떨어졌잖아. 동생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날 밤 나는 문틈 너머로 서연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우는 그 작은 어깨를 보며 나는 내 무능함을 탓하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강마담이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두꺼운 돈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안아, 너 언제까지 그 진물 터진 손으로 접시 닦을래? 너 얼굴 아깝지도 않니? 사장님, 저 그런 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2차 나가는 거 말고 그냥 앉아서 술만 따라줘. 너 동생 대학 보내고 싶다며. 너 지금 버는 돈 5배는 줄 수 있어. 딱 1년만 눈 감아봐. 그럼 내 동생 인생이 바뀌어. 마담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보다 달콤했고 현실보다 잔인했습니다. 나는 가게 복도에 걸린 대형 거울 속에 나를 보았습니다. 초라한 티셔츠, 다 터진 운동화, 그리고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동자. 서연아, 미안해. 언니가 지옥으로 갈게. 넌 저 위에서 햇빛 보고 살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 영혼을 팔아넘기는 신호인 줄 알면서도요. 강마담이 내민 것은 단순한 립스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남은 생애와 영혼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피로 쓴 무언의 계약서였습니다. 처음 화장을 하던 날 대형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서지안이 아니었습니다. 눈가를 시커멓게 짓누른 짙은 아이라인은 내 눈동자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생기마저 집어삼켰고 입술에 덧칠해진 붉은 칠은 마치 방금 전까지 생채기를 낸 상처처럼 비릿해 보였습니다. 몸의 곡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꽉 끼는 원피스는 숨통을 조여왔고 낯선 하이힐 위에서 비틀거리는 내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 치장된 재물 같았습니다. 지안아, 긴장하지 마. 너는 그냥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서 예쁘게 웃기만 해. 비위 맞추는 건 언니들이 할 거고 분위기는 저 오빠들이 다 알아서 띄울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강마담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다정하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차갑게 귓가를 훑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무거운 방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자욱한 담배 연기와 역한 양주 냄새가 송곳처럼 내 폐를 찔러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짐승 같은 눈빛을 한 남자들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낯선 남자의 뜨겁고 축축한 손이 내 가녀린 허리를 뱀처럼 감싸 안았습니다.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독한 양주가 식도를 타고 타오르는 불길처럼 넘어갈 때마다 나는 감기려는 눈을 부릅뜨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이 한 잔이면 서연이 수학 문제집이 5권이야. 이 남자의 더러운 농담을 참아내고 한번 웃어주면 서연이가 가고 싶어 했던 영어 학원비 한 달치야. 지안아, 참아, 견뎌내. 그렇게 나는 밤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룸 안의 시끄러운 노랫소리는 내 비명을 집어삼켰고 화려한 조명은 내 눈물을 가려주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시간, 나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욕실로 달려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나는 내 몸을 찢어버릴 듯이 문질렀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끈적한 향수 냄새, 코끝을 맴도는 비린 술 냄새, 그리고 내 살결에 닿았던 그 불쾌한 감촉들을 전부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이태리 타월로 벌겋게 피가 맺힐 정도로 살가죽을 문지르며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내 영혼 깊숙이 베어버린 그 밤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서연이가 혹시라도 잠결에 나와 내 몸을 안을까봐, 그 아이의 맑은 숨결에 이 더러운 냄새가 섞일까봐 나는 차마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덜덜 떨었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내 안의 수치심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내일 밤이면 나는 다시 그 붉은 립스틱을 발라야 합니다. 서연이의 미래라는 이름의 제단 위에 나는 오늘도 나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순간에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고개를 들곤 하니까요. 어느 비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고 유흥가의 네온 사이는 빗물에 번져 기괴한 색깔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진한 화장을 덧칠하고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취객의 부축을 받으며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님의 비위를 맞추던 그 순간 내 시선이 길 건너 전신주 아래에 멈췄습니다. 그곳에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준 하늘색 우산을 들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님의 팔을 잡고 있던 내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서연이의 눈망울에는 내가 예상했던 공포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엔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통증과 미안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손에서 우산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그대로 노출된 아이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가짜 인생을 살던 서지안이 진짜 동생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빗속을 뚫고 내게 달려와 내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밴 지독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맡으며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언니가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이는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내 옷자락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나는 그 비를 맞으며 도망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이는 엉망이 된 내 화장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은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책들을 꺼내 먼지를 닦고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언니가 밤마다 어디서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는지도 모르고 나만 깨끗한 척 공부하고 나만 배불리 먹었어. 서연이는 울면서 내 손마디에 습진 자국과 룸사롱 생활로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언니, 나 약속할게. 이제 잠 안 잘 거야.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서 내가 반드시 언니 이 지옥에서 꺼내줄게. 언니가 나를 위해 버린 그 예쁜 시절들 내가 공부해서 다 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꼭 성공해서 언니 다시는 이런 옷 안 입게 할게. 나는 서연이를 붙잡고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나도 싫어. 나도 내가 너무 싫어서 죽고 싶어. 근데 서연아, 우리가 살 방법이 이것뿐인데 어떡해? 너라도 제대로 살아야 내가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냐? 우리는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릴 때마다 우리 자매의 울음소리도 깊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나를 이 밤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그 처절한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간호사가 되었고 첫 월급날 나에게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이제 내가 언니 인생 돌려줄게. 나는 그날로 밤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 이름도 바꾸고 작은 식당을 차려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의 남편 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가 만든 평범한 된장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먹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한 씨는 참 투명한 사람 같아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야. 그의 칭찬은 나에게 구원인 동시에 고문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을 정성껏 키워낸 착한 언니로만 나를 포장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지상으로 올라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3년 차, 내 인생은 마치 뽀얗게 세탁되어 갓 나온 흰 셔츠 같았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여전히 나를 봄을 다루듯 다정하게 대했고 갓 돌이 지난 예쁜 딸아이는 내 어두웠던 과거를 모두 잊게 해줄 만큼 찬란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엄격하시던 시댁 식구들도 동생 하나 제대로 키워낸 나를 강인하고 현숙한 며느리라며 아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예전 손님과 닮은 걸걸한 목소리만 들려도 등줄기에 소름이 돋으며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TV에서 유흥업소 단속 뉴스나 화려한 밤거리가 나오면 죄지은 사람처럼 황급히 채널을 돌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퇴근하며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강남 쪽에서 한잔했어라고 말할 때마다 내 안의 공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알게 된다면 내가 술 냄새 진동하는 방에서 웃음을 팔던 여자였다는 걸 알면 지금의 이 다정한 눈빛은 얼마나 차가운 칼날이 되어 나를 도려낼까? 불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과 함께 서연이가 근무하는 종합병원 근처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를 기다리며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서연이의 동료 간호사 한 명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선생님, 언니분 맞으시죠? 저번에 병원 근처 카페에서 한번 뵀잖아요. 남편은 허허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그 간호사의 뒤에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후원의 이사라고 소개된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일하던 방에 들어와 내 손등에 담뱃재를 털며 깔깔대던 그 손님의 눈빛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아주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서 선생 언니분이시라고? 어쩐지 예전에 어디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은 얼굴이라 말이죠. 강남 쪽이었나? 그쪽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웃어넘겼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정하게 딸아이를 받아주던 손길이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고 내 눈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막을 깨고 남편이 툭 던진 말은 내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까 낮에 본 그분 말이야. 병원 후원의 이사님. 그분이 나중에 따로 나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이랑 이름까지 똑같은 사람을 10년 전에 본 적이 있다고. 자기가 자주 가던 클럽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라는데 당신 강남 쪽은 가본 적도 없다고 했지?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깡마이너스하고 울리는 금소금이 내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식탁 밑으로 숨기며 나는 억지로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뗐습니다. 그래, 세상에 닮은 사람이 참 많나 보네.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나 봐. 나 강남 쪽은 길도 잘 모르잖아.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닌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서늘한 눈빛. 그 침묵이 1분 같고 아니 10년 같았습니다. 나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내가 세탁기 속에 쳐넣어 억지로 지웠던 그 검은 얼룩이 드디어 내 하얀 인생 위로 서서히 번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화려한 보석과 깨끗한 옷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엔 여전히 19살의 서지안이 울고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그 지하 쪽방에서 동생을 살리기 위해 내 영혼에 가위질을 하던 그 아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유일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서연이를 데리고 세상 천지에 우리 자매를 받아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 동생만큼은 사람답게 키워내기 위해 나는 기꺼이 지옥의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의 선택은 내 심장에 박힌 녹슨 가시가 되어 매일 밤 나를 찌릅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다른 길을 찾았더라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이토록 불안하지 않았을까? 남편 진우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서지아는 내가 정성껏 세탁해서 만든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어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거립니다. 진우 씨, 사실 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여자가 아니야. 우리 서연이 공부시키려고, 그 지옥 같은 가난에서 도망치려고 룸사롱에서 웃음을 팔았었어. 미안해. 당신을 속여서 정말 미안해. 이 한마디면 매일 밤 나를 괴롭히는 이 지독한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고백의 대가가 지금의 이 따뜻한 보금자리와 딸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남편의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라면
나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모든 비난을 감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거짓된 평화라도 끝까지 지켜내어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행복을 파괴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더 두려워. 당신이 내 밑바닥을 보는 순간 그 눈빛이 경멸로 바뀌어 나를 밀쳐낼까봐. 10년 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지금의 나는 그 선택이 너무나 후회되어 견딜 수가 없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